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사람과 함께 보내며 평범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단 10초의 블랙박스 영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입니다. 평생을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60대 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진 40년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찾아낸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폭로가 아닙니다. 한 여성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이며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려던 찰나 남편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고문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평소 집에서는 편한 옷차림을 선호하던 남편이 정장을 차려입고 있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언제 왔어? 남편은 거울 속 제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서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친구 모임에 나간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라고 늘 말해왔는데 갑작스러운 동창회 이야기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창회요? 처음 듣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나요? 응, 우리 반 반장이었던 김철수라는 친구가 연락했어. 몇 번 얘기했을 텐데 기억 안 나나? 남편은 머리에 헤어젤을 바르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향수까지 뿌리는 모습을 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몇 시에 들어오실 거예요? 글쎄, 저녁 먹고 올 것 같은데 너무 늦으면 먼저 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베란다에서 남편이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방도 없이 그냥 나가는 모습, 그리고 남편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묘한 설렘 같은 것이 40년 동안 본 적 없는 새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는 술 냄새 대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동창회에서 술을 마셨다면 당연히 술 냄새가 날 텐데 오히려 나갈 때보다 더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 첫 번째 동창회 이후 남편에게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면도를 꼼꼼히 하고 깨끗한 셔츠를 찾아 입으며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는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에 신경 쓰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사이에 3번이나 동창회 모임을 핑계로 외출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40년 동안 친구 모임에 나간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교 활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더욱 수상한 것은 매번 돌아올 때마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창회라면 당연히 술자리가 있을 텐데 술 냄새는 나지 않고 오히려 향수 냄새만 진하게 풍겼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는 표정, 마치 무언가 즐거운 일이 있었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모임은 어땠어요? 그냥 그래. 옛날 이야기하는 거지. 남편의 대답은 늘 짧고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간에 휴대폰 문자 소리가 들리면 화들짝 놀라며 급히 확인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했습니다. 식탁에서 진동하는 휴대폰 소리에 놀라 주머니에 집어넣는 행동,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꼭 챙겨가는 습관 등이 새로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샤워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 노래와는 거리가 멀던 사람이 트로트까지 부르는 모습은 정말 낯설었습니다. 마치 10대 소년처럼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디 가세요? 친구들이랑 잠깐 보기로 했어. 이번에는 우리 반 친구들만 따로 모이기로 했거든.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눈을 피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직장 다닐 때도 거짓말을 하면 귀가 빨갛게 달아오르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귓불이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우연히 현관에 걸린 남편의 재킷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떨어진 종이를 펼쳐보니 58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 구매 영수증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생일에도 결혼기념일에도 선물을 사준 적이 거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하면 당신이 알아서 사라는 말만 반복하던 사람이 60만 원에 가까운 목걸이를 누구에게 선물했다는 것일까요? 평생 가계부를 쓰며 살림을 꾸려온 저에게 가계 관리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통장을 확인해 보니 목걸이 구매 외에도 몇 차례 비슷한 금액이 출금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출금 날짜가 동창회 모임이 있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지난 6개월간 총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불명확한 목적으로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비, 선물비, 그리고 정체불명의 송금까지. 우리 부부가 노후를 위해 아껴가며 모은 돈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살펴볼까 생각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블랙박스였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면서 누군가와 통화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태우고 다녔다면 그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영상을 재생하니 지난 2주간의 기록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운전하는 모습, 마트에 가는 장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동창회 날짜의 영상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차가 도심 외곽의 한 카페 앞에 주차되고 중년 여성 한 명이 조수석에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우아한 차림새에 화장을 곱게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더 설레는 것 같아. 자기라는 호칭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저를 자기라고 부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다른 여자에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애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내 레스토랑이 아닌 외곽 지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대화 내용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 지난번 그 모텔은 시설이 별로였지. 내가 새로 찾아봤어. 조금 비싸도 좋은 데로 가자. 자기야, 근데 와이프는 아직 모르지? 절대 들키지 마. 나 피곤한 일 만들기 싫어. 마지막 대화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야, 이렇게 차에서 하니까 더 짜릿하지? 그러게 내 평생 이렇게 쓰릿한 걸 왜 이제 알았나 몰라. 자기가 복덩이다. 화면을 끄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을까요? 다음 날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블랙박스 카드와 증거가 될 만한 영수증들을 챙기고
남편을 직접 추적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도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와. 아침 식사 자리에서 남편은 평소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남편이 출발하고 20분 후 택시를 불러 뒤를 따라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한 바로 그 카페였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은 카페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한 여성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에서 본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우아한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사준 그 목걸이일 것입니다. 그녀가 차에 오르자마자 남편과 반갑게 포옹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40년 동안 저에게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후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들을 따라가니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외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멈춘 곳은 로즈 모텔이라는 간판이 걸린 고급스러운 외관의 모텔이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두 사람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도 혹시 제가 오해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모텔 프론트에서 젊은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들어간 커플을 보셨죠? 남자분이 제 남편인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정보를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제 남편이 바람 피우는 현장을 잡아야 해요. 40년 결혼 생활인데 제발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쩌면 그때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202호입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드린 건 아니에요. 계단을 올라 202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할까, 그냥 돌아갈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제가 조금 높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고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셔츠 단추를 다 채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더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겨우 이 말만 내뱉고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앉아 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40년 결혼 생활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 말인지 다른 사람의 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여자는 오히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 혹시 와이프? 서정현이라고 합니다. 기호하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그 뻔뻔한 태도에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인내심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알던 사이? 알던 사이면 남의 남편이랑 이러고 있어도 됩니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문 앞에 서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참.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호가 저한테 이혼했다고 그랬거든요. 이혼이라고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이혼했다고 했어? 남편은 고개만 숙인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더 화가 났습니다. 말해봐. 지금 이게 뭐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부부 사이도 시간 지나면 정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첫사랑이었거든요. 그 느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천박한 말투와 가식적인 어투에 더 화가 났습니다. 제 시선이 그녀의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에 머물렀습니다. 아, 이거요? 예쁘죠? 기호가 특별히 골라준 거예요. 남자치고는 안목이 꽤 좋더라고요. 그 말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안목?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뭔데 기웃거리는 거야?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진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해야 증거를 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 천천히 숨을 고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침대 위에 두 사람과 방 안의 모습을 차례로 찍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사진 찍지 마세요. 정연이 당황한 듯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증거예요. 법정에 제출할 증거. 제 목소리가 갑자기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이제는 냉정해져야 할 때였습니다. 법정이라뇨? 그런 거 하면 누가 더 손해보는지 아시죠? 다들 알게 되면 창피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어때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가게. 나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모텔에서 돌아온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말 한마디 없었고 저는 손이 떨려서 차 한 잔 제대로 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어?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게 다야? 그 여자가 누구야? 서정현. 국민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 첫사랑. 작년에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어. 정말 우연이었어. 걔도 이혼했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그냥 옛날 얘기나 하자고 만났는데 남편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어떻게 우연한 만남이 모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구나.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으로 얼굴을 감쌌을 뿐입니다. 그 목걸이 언제 샀어? 지난달. 우리 집 생활비로. 미안해. 이 한마디에 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늘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후에는 더 아끼며 지냈죠. 그런데 낯선 여자에게는 비싼 목걸이를 선물하다니. 그 여자랑은 언제부터 만났어? 작년 11월부터. 그럼 거의 8개월 동안이네. 다른 건 또 뭐 했어? 돈은 얼마나 썼어?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해. 안. 2천만 원 정도. 우리의 노후 자금에서 2천만 원이나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야, 정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그냥 뭐, 말해봐. 그냥, 새로운 느낌이 좋았어.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정연이는 날 바라봐주는 것 같았어. 새로운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 그것이 4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할 이유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40년 동안 바라보지 않았어? 필요로 하지 않았어? 말을 하다 목이 메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는 항상 거기 있었잖아. 너무 익숙해서. 익숙하다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의 희생과 사랑이 익숙함으로 치부되다니. 나가. 당분간 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저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에 가서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된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지난 8개월간 여러 차례 출금이 있었습니다. 식사비, 선물비, 심지어 모텔비까지.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전 서정현이라는 이름으로 1천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와 곧바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간녀 소송과 이혼에 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네,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그리고 송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녀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문제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분이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더욱 그렇죠.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대충 아빠와 다퉜다고만 말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응,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빠가 다른 여자가 생겼어. 뭐라고? 어제 내가 직접 현장을 봤어. 모텔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갈게. 30분만 기다려. 민재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다잡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모텔 사진, 통장 내역. 이게 다 사실이야.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어제 나가라고 했거든. 민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아버지가. 내가 전화해 볼게요. 짧은 대화 후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혼할 거야. 그리고 그 여자 상간녀 소송도 제기할 거야. 내가 다 도와줄게.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자. 아들의 지지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이 급하게 나가느라 놓고 간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 사이에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미 40년 부부 사이가 이렇게 깨졌는데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남편의 각종 비밀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메일, 은행 계좌, 심지어 휴대폰 비밀번호까지. 그날 밤 남편의 이메일에 접속했습니다. 받은 편지함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지만 보관함이라는 폴더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서정현과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수십 통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기호야, 이번 주말에 제주도 어때? 아내한테는 출장이라고 하면 되잖아. 정연아, 고마워. 내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찾은 것 같아. 기호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지? 아내랑은 언제 이혼할 거야? 이혼. 남편이 정말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인가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메일을 계속 읽어내려가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연아, 통장 개설했어. 이번에 송금한 1천만 원 잘 받았지? 앞으로도 매달 생활비 보내줄게. 생활비라고요? 제가 아끼고 아껴서 모아온 돈으로 다른 여자의 생활비를 대주겠다고?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이중 생활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메일에는 사진 파일들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정연이 함께 찍은 사진들, 레스토랑, 카페, 심지어 여행지로 보이는 곳에서의 사진까지. 남편은 저에게 출장 간다고 하고
정연과 여행을 다녔던 거였습니다. 마지막 이메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연아, 정말 미안해. 아까는 그렇게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 와이프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은 일단 집에서 나와 있어. 조금만 시간을 줘. 이혼하고 너랑 새 출발할 거야. 이 이메일은 모텔에서 들킨 그날 밤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사과하는 척하면서 정연과는 이런 약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장과 이혼소장을 동시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소송장이 접수된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소송이라니. 당신한테 할 말 없어. 이제부터는 변호사끼리 얘기하자. 제발 그러지 마.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나한테 사과하면서 뒤로는 그 여자랑 문자하고 당신 두 집 살림이라도 하려고 했지? 뭐라고? 내가 언제? 이메일도 문자도 통장 내역도 모든 증거 다 확보했으니까 법원에서 보자고.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남편에게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 권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정연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녀가 자주 가는 골프장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우아한 골프 복장에 그 목걸이, 남편이 사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연 씨, 제가 부르자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는 표정이었다가 곧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카페 구석자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 문자 내용, 이메일, 송금 내역. 남편이 당신에게 보낸 돈이 총 2천만 원이 넘더군요. 정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기호가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도 계속 만났잖아요. 남편이 당신을 속인 건지 아니면 당신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건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결혼 생활을 파탄낸 책임을 지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연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텔에서 만났을 때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제발 봐달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송을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보상이요? 40년 결혼 생활이 깨진 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재판 당일 저는 민재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재판정에서 남편과 정연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는 승소했습니다. 판사는 위자료 3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제가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결혼 생활이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수채화 교실에 등록한 것이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가정에 묻혀 꿈을 접어두었던 것을 이제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특별히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네요. 강사님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수채화 교실에서 만난 김영숙 씨는 저와 비슷한 처지로 남편과 사별한 후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가 생긴 것도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정희 씨, 다음 주에 우리 작품 전시회하는 거 알지? 네, 알아요. 긴장되네요. 제 그림이 전시된다니. 정희 씨 그림 정말 좋은데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어느덧 봄이 깊어가고 꽃들이 만개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작품 전시회를 앞두고 마지막 손질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 교실에 나갔습니다. 제 작품은 두 번째 봄이라는 제목의 풍경화였습니다. 눈 덮인 들판에서 막 돋아나는 새싹들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전시회 당일 민재가 아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전시회까지 하다니. 과찬이야. 그냥 취미로 시작한 건데.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실력이 대단하세요. 특히 두 번째 봄은 너무 감동적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몇 주 후 평범한 화요일에 근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의류 코너에서 옷을 구경하다 문득 눈에 익은 뒷모습을 봤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제는 그를 마주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재 아빠. 그가 돌아봤습니다. 제가 부른 것이 의외였는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8개월 전보다 훨씬 더 야위었고 머리도 반 이상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들고 있던 장바구니는 라면과 통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아,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저 한 인간으로서 그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응, 커피라도 한잔 할래? 그의 제안에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트 안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많이 달라 보이네. 더 건강해 보여. 그래, 요가를 시작했거든. 그리고 수채화 교실도 다니고. 잘 됐다. 항상 그림 그리고 싶어 했잖아. 예전에 제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40년 함께 살았으니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터였습니다. 민재한테 들었어요. 많이 아팠다면서요? 응. 간 때문에 좀 힘들었어. 술을 많이 마셔서. 술 좀 줄여요. 민재 생각해서라도. 이제 끊었어. 의사가 더 마시면 죽는다고 하더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몰라. 연락 끊은 지 오래야. 사기당했다는 얘기만 들었지. 또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질렀어.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야. 알아. 그래도 꼭 하고 싶었어. 널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요즘은 어디서 지내요? 작은 원룸으로 옮겼어. 회사도 나왔고 연금으로 살고 있지.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할 말은 다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 먼저 갈게요. 정희야.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너 행복해?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행복한가요? 여전히 상처는 있지만 이제는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름대로. 당신도 건강 챙겨. 전시회가 끝나고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작품 두 번째 봄이 지역 미술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교실 강사님이 직접 연락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정희 씨, 축하해요. 어쩜 이제 시작하셨는데 이런 성과를 내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정희 씨 그림에는 뭔가 진정성이 느껴져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이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제 그림에는 제 인생의 경험과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강인함까지. 시상식 날 민재와 며느리, 그리고 교실 친구들이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작은 트로피를 받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60대에 시작한 취미가 이런 결실을 맺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 다음엔 더 큰 상 받으실 거예요. 민재의 격려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수채화 교실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저녁에는 영숙 씨와 함께 전시회를 보러 다니거나 독서 모임에 참석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냐고 사람들이 묻지만 오히려 이 자유로움이 좋습니다. 4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희 씨, 다음 달에 개인전 열어보는 게 어때요? 강사님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전이요? 제가요? 네, 작품 수도 많아졌고 실력도 많이 늘었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개인전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 않습니다. 60대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1년 전에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돌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줍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의 배신으로 무너졌지만 제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채화 붓을 들고 요가 매트 위에 서고 새로운 친구들과 웃음을 나누면서 저는 제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60대에 찾은 이 자유로움은 어쩌면 평생 기다려온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이나 상처,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그 아픔 너머에는 반드시 새로운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자신만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깊은 상처 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봄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연 만나보세요.